밤에 장막이 내린 인천의 한 항구 도시. 그 변두리에 위치한 제철소는 살아있는 거대한 짐승처럼 붉은 숨을 토해내고 있었다. 24시간 내내 멈추지 않는 기계의 굉음과 용광로의 열기는 평범한 사람의 혼을 빼놓기에 충분했지만 강태식에게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은신처였다. 귀를 찢는 소음은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과거의 아우성을 덮어주었고, 누구도 서로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고된 노동의 현장은 인간병기였던 그가 그림자처럼 숨어 지내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 강 반장이라 불렸지만 그것은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기회에 가까웠다. 지난 3년간 그와 함께 일한 사람들조차 그의 나이나 고향, 가족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그는 필요 최소한의 말 외에는 입을 열지 않았고, 휴식 시간에도 언제나 구석에서 홀로 벽에 기댄 채 묵묵히 담배만 태웠다. 그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다가오지 말라는, 궁금해하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 작업 종료를 알리는 벨이 울리자 태식은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땀과 쇳가루로 범벅이 된 몸을 이끌고 탈의실로 향했다. 그는 언제나처럼 가장 구석진 락커를 사용했다. 낡은 작업복을 벗자 그의 상체가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났다. 평범한 중년 남자의 몸이라고는 믿기 힘든 살아있는 역사의 증거였다. 등과 옆구리, 그리고 복부에는 마치 오래된 지도처럼 얽히고 설킨 흉터들이 가득했다. 총상, 자상,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화상의 흔적들. 그 흉터들은 그가 국가라는 이름 아래 어떤 지옥을 건너왔는지를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다. 그는 무심하게 샤워를 마치고 낡은 티셔츠와 작업복 바지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다. 그의 집은 공장 근처의 낡은 다세대 주택 옥탑방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제철소의 열기와는 다른 종류의 텅 빈 고요함이 그를 맞았다. 방 안에는 최소한의 가구만이 놓여 있었다. 작은 접이식 테이블, 낡은 이불 한 채, 그리고 몇 벌의 옷이 전부였다. 그 어떤 장식도, 취미 용품도 없이 오직 생존만을 위한 공간. 하지만 그 황량한 공간에도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다. 머리맡 작은 협탁 위에 놓인 낡고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한 여인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보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 박순자였다. 태식은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어머니의 미소는 그가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족쇄이자 그가 이 무의미한 삶을 견뎌내는 단 하나의 이유였다. 그날도 태식은 편의점에서 사온 김밥으로 늦은 저녁을 해결하고 자리에 누웠다. 하지만 잠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희미한 수면등 불빛 아래 그는 천장의 얼룩을 응시했다. 그러자 어김없이 억눌렀던 과거의 망령이 스멀스멀 기어나왔다. 새하얀 눈밭, 살을 애는 듯한 북극의 추위, 입에서 터져 나오는 하얀 입김과 그보다 더 짙은 화약 연기, 동료의 비명, 그리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총성. 그의 손에 들린 차가운 총의 감촉과 스코프 너머로 보이던 이름 모를 누군가의 마지막 표정. 합. 태식은 짧은 신음과 함께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축축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머리를 감쌌다. 몇 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악몽은 여전히 그의 영혼을 좀먹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사진 속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말을 삼키며 그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가두었다. 다음 날 저녁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태식의 눈에 한 장면이 들어왔다.
이제 갓 스물을 넘긴 듯한 신입 노동자 한 명이 고참 서너 명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야, 김민수, 이번 달 월급 탔다며 형들이 커피 좀 마시자는데. 성의 표시 좀 해야지. 리더 격으로 보이는 남자가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 이번 달에 집에 돈을 보내야 해서. 어쭈, 이 새끼가 토를 다네. 고참 중 하나가 민수의 멱살을 잡았다. 민수는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다. 주변의 다른 노동자들은 못 본 척하거나 조용히 자리를 피했다. 이것은 이 작은 왕국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착취였다. 태식은 그 장면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 차가운 것이 꿈틀거렸다. 예전 같았으면 그는 저들의 목뼈를 부러뜨려 이 상황을 3초 안에 정리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강태식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평범한 공장 노동자, 그림자처럼 살아가야 하는 존재였다. 폭력은 흔적을 남기고, 흔적은 주목을 부른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라커를 닫고 탈의실을 나갔다. 그가 외면했다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쓴 태식이 다시 공장으로 돌아왔다. 그는 유령처럼 움직였다. CCTV에 사각지대를 본능적으로 파고들었고 소리 없이 탈의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아주 작은 단추 크기의 카메라를 꺼내 고참들의 락커 위 환풍구 구석에 교묘하게 설치했다. 그의 손놀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빠르고 정확했다. 설치를 마치는 데 걸린 시간은 30초도 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착취는 계속되었다. 태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의 일만 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아침, 공장 장실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고참들은 모두 불려 들어가 박살이 나고 있었다. 누군가 공장장에게 익명으로 동영상을 제보했던 것이다. 그 동영상에는 그들이 민수를 협박하고 돈을 빼앗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결국 그들은 모두 해고 통보를 받았다. 탈의실에서 짐을 싸던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어떤 새끼가 꼰지른 거야. 그 혼란 속에서 강태식은 평소처럼 가장 구석진 곳에 서서 묵묵히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붉은 담뱃불 너머로 그의 눈은 그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은 채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단지 문제를 해결했을 뿐이었다.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조용하며 자신에게 어떤 불똥도 튀지 않는 방식으로 그는 조용히 살고 싶었다. 아주 조용히 어머니가 계신 세상의 한 구석에서 없는 듯이 숨 쉬며 늙어가고 싶었다. 그것이 전직 북파공작권 인간병기 강태식의 유일한 소원이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자신의 작은 평화를 깨뜨리지 않기를 그는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의 소원을 외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도 강태식은 지독한 악몽에서 깨어나 사진 속 어머니의 미소를 보며 가까스로 마음을 다잡고 있었다. 삭막한 일상 속에서 어머니의 존재는 그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온기였다. 그는 이번 주말에는 월차를 내서 시장에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찾아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드리고 싶었다. 그의 소박한 계획이 무참히 깨진 것은 작업장 휴게실에서 낡은 소파에 기대 앉아 있을 때였다. 주머니 속에서 요란한 진동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어머니. 태식은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접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평소의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태식아, 가늘게 떨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어머니의 목소리, 그리고 뒤이어 터져 나온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오열. 태식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어머니, 무슨 일입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말씀해 보세요. 그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지만 전화를 쥔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는 울음과 말을 뒤섞으며 간신히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검찰청의 검사라고 했다. 어머니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안전한 계좌로 전 재산을 옮겨야만 조사를 피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구속될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고 했다. 평생 법 없이 살아온 늙은 노점상은 그 말에 혼비백산했다. 그녀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평생 좌판을 깔고 채소를 팔아모은 전 재산을 쌈짓돈 하나까지 남김없이 그들이 알려준 안전 계좌로 송금했다. 그리고 그 직후 전화는 끊겼다. 보이스피싱. 태식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의 귀에는 어머니의 절규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대신 그의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서 그가 수년간 쇠사슬로 묶어두었던 야수가 울부짖기 시작했다. 어머니, 지금 어디십니까? 그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물었다. 시장 화장실이야. 나 이제 어떡하니? 태식아, 나 이제 죽어야지. 으흐흑. 아무 데도 가지 말고 거기 그대로 계세요.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립니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휴게실의 동료들이 의아한 눈으로 그를 쳐다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곧장 공장 뒤편에 아무도 없는 폐자재 처리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자신의 주먹을 콘크리트 벽에 내리꽂았다. 둔탁한 소음과 함께 단단한 콘크리트 벽이 거미줄처럼 갈라지며 움푹 파였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작은 긁힌 자국 하나 없었다. 다만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날 정도로 꽉 쥔 주먹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시뻘건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조퇴 신청을 하고 곧장 시장으로 향했다. 시장 구석에 지저분한 공중화장실 바닥에 그의 어머니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주저앉아 있었다. 한평생 허리를 굽혀 일하느라 휘어버린 등 거친 노동으로 마디마디가 굵어진 손, 그리고 이제는 눈물마저 말라버린 퀭한 눈. 그 모습을 본 순간 태식은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어머니를 부축해 가까운 경찰서로 갔다. 젊은 경찰관은 익숙하다는 듯이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 그의 태도는 동정적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체념이 서려 있었다. 어머님, 안타깝지만 이런 사건은 범인들을 잡기가 정말 힘듭니다.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포폰에 대포 통장을 사용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솔직히 희박합니다. 경찰관의 책상 위에는 비슷한 종류의 사건 파일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절차에 따라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예방 홍보물 몇 장을 건네주었다. 그것이 법과 제도가 그의 어머니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였다. 차가운 현실이었다. 경찰서를 나온 태식은 어머니를 택시에 태워 집으로 모셨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몇 번이고 괜찮다고, 자신이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에야 그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다. 그의 손에는 어머니가 건네준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혹시 몰라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녹음기에서는 처음에는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하는 남자들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점점 불안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머니의 목소리. 그리고 마침내 돈을 모두 송금한 뒤 자신이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규하며 제발 돈을 돌려달라고 애원하는 어머니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흘러나왔다. 태식은 눈을 감고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그의 모든 이성의 끈을 끊어버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야, 끊어, 끊어. 할망구, 존나 개운해. 칵칵칵콕. 아, 오늘 수학 짭짤한데 저 할망구 평생 모은 돈 아니냐? 칵칵칵칵. 그러게 누가 속을 해 병신같이. 이걸로 오늘 밤에 룸이나 잡고 아가씨들 불러서 놀자고 깔깔깔. 경멸과 조롱이 가득한 짐승들의 웃음소리. 그의 어머니의 무너진 삶을 비웃는 악마의 목소리. 태식은 조용히 이어폰을 뺐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의 세상은 완벽한 침묵에 잠겼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공원의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감정 없는 가면처럼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 깊이를 알 수 없던 그 두 눈동자 안에서는 이제 오직 한 가지 감정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살해.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평범한 공장 노동자 강태식의 삶은 바로 이 순간 완전히 끝났다. 이제부터는 사냥의 시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복수를 위해 깨어난 인간 병기였다. 강태식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그는 도시의 가장 후미진 골목에 위치한 24시간 PC방으로 향했다. 어둡고 탁한 공기, 사방에서 번쩍이는 모니터 불빛과 기계식 키보드의 요란한 타건음. 그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평범한 게임 유저나 인터넷 서퍼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과 손놀림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그의 사냥은 분노의 폭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독할 만큼 냉정하고 체계적이며 외과 수술처럼 정밀한 과정이었다. 그의 무기는 총이나 칼이 아니었다. 정보. 그리고 그 정보를 꿰뚫어 본질을 파악하는 수십 년간 죽음의 문턱에서 단련된 통찰력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의 거래 내역서에 적힌 단 하나의 단서, 대포 통장의 계좌번호를 입력했다. 몇 번의 클릭과 알 수 없는 코드 입력, 일반인이라면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은행의 보안벽이 그의 앞에서는 허술한 종이 문처럼 느껴졌다. 그는 서버의 뒷문으로 들어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빼냈다. 계좌 명의자의 신상 정보, 그리고 최근 현금 인출이 이루어진 ATM의 위치와 시간. 모든 정보는 허위였지만 그 허위 정보들 속에는 패턴이 있었다. 태식은 그 패턴을 따라갔다. 그는 돈 세탁 조직이 자금 인출책, 소위 말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폐기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인출책이 사용한 교통카드 내역, 주변 상점의 CCTV 영상 등을 역으로 추적하며 그의 동선을 재구성했다. 마치 흩어진 점들을 이어 하나의 선을 그리듯 그는 어둠 속에서 목표물의 윤곽을 뚜렷하게 그려나가고 있었다. 사흘 후 서울의 한 유흥가, 자금 인출책이었던 25살의 양아치 최 반장은 오늘 하루 일당으로 받은 30만 원을 손에 쥐고 의기양양하게 골목을 걷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자신이 거대한 범죄 조직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소모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저 쉽게 돈을 버는 자신의 처지에 만족할 뿐이었다. 그가 어두운 골목의 코너를 도는 순간이었다. 그의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평범한 중년 남자의 인상.
하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골목 전체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누구야? 당신 초의 반장이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유령처럼 거리를 좁혀왔다. 최 반장은 위협을 느끼고 주머니 속에 커터칼을 꺼내 휘둘렀다. 하지만 그의 팔은 허공을 갈랐을 뿐이다. 다음 순간 억 하는 비명과 함께 그의 손목이 꺾였다. 커터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남자는 최 반장의 손목을 잡은 채 그의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제 오후 3시 17분 신림역 와번 출구 앞 우리은행 ATM에서 4,850만 원 너였지. 최 반장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이 남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발버둥 치려 했지만 남자의 손은 강철 클램프처럼 자신의 손목을 쥐고 있었다. 엄청난 고통이 느껴졌지만 이상하게 뼈가 부러지지는 않았다. 남자는 정확히 고통을 극대화하면서도 심각한 부상은 입히지 않는 급소를 알고 있었다. 무슨 소리야 난 몰라. 그래네, 여동생 이름이 최수진 맞나? 지금 강남의 한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던데. 늦은 시간에 혼자 퇴근하려면 위험하겠어. 그 순간 최 반장의 저항이 완전히 멈췄다. 그의 눈에 순수한 공포가 어렸다. 이 남자는 단순한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 말해. 돈은 누구에게 넘겼지? 장소, 시간, 인상착의, 전부. 태식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결국 최 반장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울며불며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말했다. 매일 밤 11시 인천항의 한 폐창고에서 독사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에게 돈을 넘긴다고. 모든 정보를 얻어낸 태식은 그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최 반장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태식은 그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그가 오늘 일당으로 받은 30만 원을 다시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는 그의 셔츠 주머니에 작은 메모지 하나를 꽂아 넣었다. 아이 돈으로 여동생에게 맛있는 거라도 사줘. 그리고 다시는 이 짓 하지 마라. 다음은 없어. 그 말을 남기고 태식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1시간 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이동진 형사가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며칠째 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워낙 교묘하게 움직이는 탓에 꼬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제보를 받고 이곳에 왔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공포에 질려 횡설수설하는 최 반장뿐이었다. 고해, 괴물이었어요. 귀신처럼 나타나서 제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이동진은 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주변을 살폈다. 그러다 그의 눈에 초에 반장의 셔츠 주머니에 꽂힌 메모지가 들어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들었다. 메모지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들의 나열이 적혀 있었다. 23감 공정, 인치온, 채뜰투이, 8잘 렌조이. 이게 뭐지? 이동진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최 반장 같은 하급 인출책이 이런 암호를 알 리가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경찰을 위해 일부러 남겨놓은 단서 같았다. 그는 메모지를 증거물 봉투에 넣으며 생각에 잠겼다. 이 사건에는 경찰 외에 또 다른 누군가가 개입해 있었다. 자신들보다 항상 한 발 앞서 나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 이동진의 가슴 속에서 형사 특유의 직감과 함께 뜨거운 승부욕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한편 인천의 한 오피스텔, 독사라 불리는 남자가 전화를 받고 있었다. 최 반장이 당했다고. 어떤 놈인데?
수화기 너머로 겁에 질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괴물 같았다구만. 시끄러운 새끼들. 그깟 좀도둑 하나 처리 못하고. 내가 직접 가서 그놈 면상을 확인해봐야겠군. 독사는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자신이 지금 막 스스로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태식이라는 이름의 지옥으로. 인천항 부근.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는 폐창고 안은 지독한 곰팡이 냄새와 바닷바람이 뒤섞여 있었다. 독사는 팔짱을 낀 채 어둠 속에서 담배를 태우며 최 반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수하 대여섯 명이 쇠 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 있었다. 어떤 미친 새끼가 우리 밥그릇에 손을 대는지 오늘 그 면상 한번 제대로 봐야겠어. 독사가 뱉은 담배 연기가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그는 자신만만했다. 이곳은 그의 영역이었고 그는 수년간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었다. 그깟 좀도둑 하나 처리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기다리던 최 반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창고의 가장 깊숙한 어둠 속에서 육중한 금소금이 울려 퍼졌다. 쿵수아 한 명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천장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쇠사슬 갈고리가 그의 머리 위로 떨어진 것이었다. 뭐야? 독사와 그의 수하들이 당황해서 그쪽을 바라보는 순간 반대편에서 또 다른 수하가 사라졌다. 그는 산더미처럼 쌓인 폐타이어 덤이 뒤로 질질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끌려 들어간 곳에서는 짧은 비명과 함께 뼈가 부러지는 섬뜩한 소리가 들려왔다. 공포가 엄습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에게 사냥당하고 있었다. 적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창고의 어둠과 구조물을 이용하여 그들을 하나씩 소리 없이 제거하고 있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벌레들처럼. 그들은 발버둥 칠수록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아다, 당장 흩어져서 찾아 어떤 놈인지 찾아내. 독사가 겁에 질려 소리쳤다. 하지만 그것은 최악의 수였다. 흩어지는 순간 그들은 더욱 손쉬운 사냥감이 될 뿐이었다. 10분 후 창고 안에는 독사 혼자만 남아있었다. 그의 수하들은 모두 창고 곳곳에 기괴한 모습으로 널브러져 있었다. 죽지는 않았지만 다시는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관절이 부서지거나 극심한 공포에 질려 정신을 놓아버린 상태였다. 누구냐? 나와, 제발. 독사는 거의 울먹이며 빌었다. 그때 그의 등 뒤에서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나타났다. 강태식이었다. 내 놈들의 회장님은 어디에 있지? 독사는 비명을 지르며 돌아섰지만 태식의 손이 이미 그의 목을 틀어쥐고 있었다. 독사는 거구였지만 태식의 소나귀에 잡히자 갓난아기처럼 무력했다. 말레. 그날 밤 독사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조직의 총책임자, 흥룡의 존재, 그리고 그의 아지트가 서울 강남의 초고층 빌딩 G타워의 펜트하우스라는 사실까지.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 사무실 이동진 형사는 며칠째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는 강태식이 남긴 암호 같은 메모지를 마침내 해독해냈다. 23:05는 시간, 인천은 장소. 7T는 인천항 제7부두의 하번 창고를 의미했다. 그리고 마지막 81경운 2위는 아무리 생각해도 의미를 알 수 없었다. 젠장, 이게 대체 무슨 뜻이야? 그가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때 인천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7부두 2번 창고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 현장에 출동해보니 여러 명의 남자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고 그 중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보스인 독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동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림자가 또다시 한 발 앞서 나갔다. 그는 독사가 이송된 병원으로 달려갔다. 독사는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목숨을 살려준다는 조건에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이동진이 그토록 추적하던 자, 흥룡이었다. 아지트는 G타워 펜트하우스. 같은 시간 G타워 펜트하우스.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요새와도 같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흥룡은 값비싼 양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방금 들어온 보고의 기분이 매우 불쾌했다. 자신의 완벽한 조직이 정체불명의 단 한 명에게 밑바닥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경찰 짓은 아니야. 경찰 놈들은 이렇게 깔끔하고 잔인하게 일하지 않아. 그는 생각했다. 이건 전문가의 솜씨다. 원한 관계인가 아니면 다른 조직인가.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당장 비행기표 알아봐. 내일 밤 12시까지. 모든 자금을 해외 계좌로 옮기고 이 나라를 뜬다. 그리고 경호 인력들을 전부 펜트하우스로 집결시켜.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 흥룡의 지시에 조직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발밑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비웃었다. 어떤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놈은 절대로 여기까지 올 수 없어. 바로 그 순간 G타워 건너편 빌딩 옥상 이동진 형사는 망원경으로 펜트하우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불빛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경호원으로 보이는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속속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팀장님, 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밤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당장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동진이 다급하게 무정의에 외쳤다. 알아.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 저것이 아지트라는 독사의 진술만으로는 어림도 없어. 조금만 더 기다려봐. 기다리다가는 다 놓칩니다. 이동진은 답답함에 주먹으로 난간을 내리쳤다. 법과 절차의 벽은 너무나도 높고 단단했다. 그는 범죄의 심장부를 눈앞에 두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을 저주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G타워 아래 가장 깊은 어둠이 깔린 골목길에서 한 남자가 고요히 건물을 올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강태식이었다. 그의 눈에는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불빛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그 불빛 너머 먹잇감의 숨통을 노리는 포식자의 그것이었다. 흥룡에게 남은 시간은 24시간. 이동진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 그리고 강태식에게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단 하나. 심판의 시간뿐이었다. 밤 11시 G타워의 화려한 불빛이 꺼지고 도시가 잠들기 시작하는 시간 강태식의 사냥이 시작되었다. 그는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HID에서 배운 모든 기술은 그에게 도시의 모든 건물을 하나의 거대한 정글짐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그는 빌딩의 복잡한 배관과 환기구를 이용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짐승처럼 수직으로 이동했다. 그의 움직임에는 단 하나의 소음도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흥룡의 요새는 40층부터 시작되었다. 40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보초를 서던 2명의 경호원이 첫 희생자였다. 그들은 목 뒤의 경동맥을 정확히 가격당해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조용히 쓰러졌다. 태식은 그들의 무정의를 빼앗아 귀에 꽂았다. 이제 조직의 모든 통신이 그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그는 계단을 이용해 위로 향했다. 각 층의 복도와 비상구에는 삼엄한 경비가 깔려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하고 있었다. 태식은 조명과 CCTV에 사각지대를 귀신처럼 파고들었다. 그는 소화기를 터뜨려 시야를 가린 뒤 혼란에 빠진 경호원들의 관절을 부수고 목을 졸랐다. 그는 총을 쓰지 않았다. 총성은 불필요한 소음을 만들고 그의 존재를 알리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41층, 41층에서 무슨 일이야? 대답해 빌어먹을. 무정이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들이 오갔지만 응답은 없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들은 정체불명의 침입자가 아래에서부터 차근차근 자신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펜트하우스에서 이 모든 상황을 CCTV로 지켜보던 흥룡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화면 속에서 자신의 정예 경호원들이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그림자에게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가고 있었다. 침입자는 단 한 명.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전부 서버실로 모여 당장 그놈을 포위해 흥룡이 미친 듯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극도의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서버실은 외벽이 없는 건물의 중심부. 그곳이라면 그 괴물을 가둘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태식은 그들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그들의 눈에 띄며 서버실로 향했다.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함정을 파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서버실 문을 여는 순간 모든 총구가 그를 향할 터였다. 하지만 태식은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버실 옆에 주전원 공급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주전원 차단기를 내렸다. 치지직. G타워의 40층 이상 모든 전력이 순식간에 차단되었다. 비상등 몇 개만이 켜진 채 빌딩은 암흑과 혼란에 빠졌다. 뭐야, 정전인가? 경호원들이 당황하는 그 순간 태식이 서버실의 환풍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왔다. 어둠은 그의 오랜 친구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는 이제 포식자였고 닫힌 공간 안의 경호원들은 우리에 갇힌 사냥감이었다. 밖에서 대기하던 이동진 형사는 G타워 상층부에 불이 꺼지는 것을 목격했다. 팀장님 건물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지금 당장 진입해야 합니다. 안 돼. 함정일 수도 있어. 지원 병력이 도착할 때까지 대기해. 이동진은 무정의를 던져버리고 싶었다. 그는 직감했다. 그림자가 마침내 심판을 시작했다는 것을. 서버실에서는 지옥도가 펼쳐졌다. 어둠 속에서 비명과 뼈 부러지는 소리, 그리고 둔탁한 타격음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5분 뒤 서버실의 비상 전력이 복구되었을 때 그곳에는 수십 명의 남자들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을 뿐 침입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제 펜트하우스까지는 아무런 장애물도 없었다. 태식은 마침내 흥룡의 사무실 문 앞에 섰다.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술 냄새와 공포의 냄새가 진동했다. 흥룡은 방 한가운데서 총을 든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공포로 충혈되어 있었다. 네오. 네오는 대체 누구냐?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흥룡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오지 말라고 흥룡이 미친 듯이 소리치며 반가쇠를 당겼다. 탕탕 총성이 울렸지만 태식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는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여 흥룡의 사각으로 파고들었다. 내 놈이 비웃었던 그 노점상 할머니. 그분이 내 어머니다. 태식의 목소리가 흥룡의 귓게 악마의 속삭임처럼 파고들었다. 흥룡은 경악하며 돌아섰지만 이미 늦었다. 태식의 손이 그의 팔을 낚아챘다. 우두둑,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흥룡의 팔이 부러지고 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왁
우리 어머니의 눈물값이다. 태식의 발이 흥룡의 무릎을 걷어찼다. 그의 다리가 역방향으로 꺾였다. 내 놈들의 더러운 돈 때문에 평생을 길에서 고생하신 분이다. 태식은 흥룡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그리고 이것은 내 놈이 내 어머니를 비웃은 대가다. 태식은 흥룡의 턱을 잡고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았다. 흥룡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정신을 잃었다. 태식은 부러진 인형처럼 쓰러진 흥룡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흥룡의 책상 위에 있던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USB 하나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그 안에는 조직의 모든 범죄 기록과 피해자들의 명단이 들어있었다. 그는 흥룡의 손가락을 잡아 그의 스마트폰에 지문을 인식시킨 뒤 112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제가 흥룡입니다. 자수하겠습니다. 모든 죄를. 태식은 수화기 너머로 경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그는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지기 전 마지막으로 펜트하우스 전체를 둘러보았다. 돈과 욕망으로 쌓아 올린 이 추악한 바벨탑은 이제 곧 무너져 내릴 것이다. 몇 분 후 이동진 형사와 그의 팀이 마침내 펜트하우스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만신창이가 된 채 울부짖고 있는 흥룡과 책상 위에 보란듯이 놓여있는 노트북, 그리고 그 옆에 있던 한 장의 사진이었다. 태식의 어머니가 시장 좌판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사진 아래에는 누군가 피로 쓴 듯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정의는 반드시 값을 치른다. 다음 날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모든 뉴스 채널과 신문의 한 면은 사상 최대 보이스피싱 조직 흥룡파 일망타진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도배되었다. 언론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의 끈질긴 추적과 영웅적인 활약을 대서특필했다. 증거 부족으로 번번이 법망을 빠져나가던 악질 범죄 조직을 단 하룻밤 만에 완벽한 증거와 함께 소탕한 경찰의 쾌거라고 칭송했다. TV 화면 속에서 경찰청장은 브리핑을 하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번 사건은 법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입니다. 경찰은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이버 수사팀 사무실에서 그 뉴스를 보던 이동진 형사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경찰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한 남자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인 처절한 전쟁의 결과물이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두 개의 사건 파일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흥룡파 검거 작전이라는 화려한 이름의 파일. 다른 하나는 G타워 무단 침입 및 폭행 사건이라는 이름의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파일이었다. 그는 그림자가 남기고 간 USB에 담긴 수백 명의 피해자 명단을 밤새도록 대조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흥룡의 계좌에서 사라진 거액의 돈 중 정확히 피해자들의 피해액만큼이 며칠에 걸쳐 익명으로 범죄 피해자 지원재단에 기부된 것을 확인했다. 그림자는 복수뿐만 아니라 그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떠난 것이었다. 그리고 이동진은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증거물을 꺼냈다. 현장에서 발견된 낡은 흑백 사진. 시장 좌판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한 할머니의 사진이었다. 그는 사진 뒤에 희미하게 적힌 우리 엄마 박순자라는 글씨를 보았다. 그는 그 이름을 경찰 내부망에서 조용히 검색했다. 그리고 며칠 전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했던 한 노인의 이름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이동진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는 G타워 침입 사건 파일에 손을 뻗었다. 그리고
키보드로 무언가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사건 번호 2002호소 003-88. 처리 결과 용의자 특정 불가.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 종결. 그는 엔터키를 눌렀다. 그리고 조용히 파일을 닫아 캐비닛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다. 어떤 정의는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이름 없는 영웅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그는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다. 한편 태식은 어머니가 계신 낡은 연립주택으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돈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는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며칠 사이 수십 년은 더 늙어버린 듯한 어머니가 그를 맞았다. 태식아,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말없이 어머니의 앞에 돈 봉투와 새로운 통장을 내밀었다. 통장에는 어머니가 잃어버렸던 금액 4,850만 원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어머니 박순자의 눈이 흔들렸다. 이 돈은 이게 어떻게... 경찰이 잡아줬습니다. 운이 좋게도 돈을 빼돌리기 전에 검거해서 전액 다 찾았다고 합니다. 태식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했다. 어머니가 평생 짊어지지 않아도 될 피냄새 나는 진실을 덮기 위한 하얀 거짓말이었다. 박순자는 아들의 얼굴과 통장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통장을 몇 번이고 쓰다듬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의 지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닌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한참을 아이처럼 울었다. 태식은 그런 어머니의 작고 굽은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다. 그의 복수는 끝났다. 어머니의 눈물과 함께 그의 영혼을 갉아먹던 분노와 사리도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따뜻한 저녁밥을 차렸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다. 식사를 마친 뒤 어머니는 거친 손으로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아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아들의 눈빛 속에 숨겨진 지독한 피로와 고통을 어미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태식아, 내 아들, 이제 엄마 걱정은 그만하려무나. 이 돈 없어도 괜찮아. 엄마는 그냥 우리 아들이 아무데도 아프지 않고 그저 행복하게만 살면 더 바랄 게 없어. 그 한마디가 강태식의 영혼을 구원했다. 그 어떤 훈장보다, 그 어떤 명예보다 값진 위로였다. 그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아주 깊은 평온을 느꼈다. 어둡고 길었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그는 어머니를 보며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 미소 지었다. 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6개월 후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 등대보안 컨설팅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낡은 2층 건물이 있었다. 이곳은 강태식이 자신의 남은 모든 것을 쏟아부어 만든 공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어두운 공장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매일 아침 이곳으로 와서 자신과 같은 혹은 자신보다 더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기다렸다. 그의 사무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 범죄의 피해를 입고도 어디 하소연할 곳 없는 사람들에게 법률 자문을 해주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었다. 그는 자신의 지옥 같은 과거에서 얻은 기술들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살인의 기술은 활인 H. 월렌의 기술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얼마 전 아들을 사칭한 스미싱 사기에 당해 얼마 안 되는 연금을 잃었다고 했다. 노인은 말을 하면서도 계속 눈치를 보며 불안해했다. 예전의 강태식이었다면 이 모든 과정을 침묵 속에서 사무적으로 처리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다. 어르신,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노인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며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그 눈빛에는 상대를 안심시키는 깊은 신뢰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고독한 늑대가 아니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길을 밝혀주는 등대지기가 되어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새로운 임무를 찾아낸 것이었다. 상담을 마친 태식은 사무실을 나섰다. 그가 향한 곳은 어머니의 좌판이 있는 시장이었다. 시장은 여전히 활기차고 소란스러웠지만 이제 그 소음은 더 이상 그에게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것은 사람 사는 냄새, 생명의 소리였다. 저 멀리 그의 어머니 박순자가 손님과 흥정을 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절망의 그늘이 없었다. 아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태식은 조용히 다가가 어머니의 좌판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다. 아이고, 우리 아들 왔어. 네. 어머니, 오늘 장사는 어떠셨습니까? 그럼 좋았지. 우리 아들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어. 어머니는 좌판 한쪽에 놓아두었던 군고구마 하나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뜨끈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어릴 적 훈련소에서 휴가를 나왔을 때 어머니가 늘 이렇게 군고구마를 구워주시곤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태식은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그는 북적이는 시장 한복판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를 마주 보았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한 줄기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과거의 그 어떤 미소와도 달랐다. 분노도, 슬픔도, 공허함도 없는 한 남자가 마침내 되찾은 평온과 행복이 담긴 진짜 미소였다. 인간 병기로서의 강태식은 죽었다. 이제 이곳에는 한 여인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어둠 속에서 길 잃은 사람들을 위한 작은 등대지기만이 남아 있었다. 그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는 그런 따뜻하고 강인한 순간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공유하여 함께 나누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